불교윤리학 제12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공의 역설, 이제 이 공사상의 역설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공사상을, 공을 논증하는 그런 그 논리가 바로 중간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그 중간 논리의 역설 구조를 이제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쉬운 일들을 갖고요. 이제 뭐 떠들지마 할 경우에 떠들지마가 그 다른 말들을 떠드는 말을 향해서 발화됐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떠들지마라는 말도 떠든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독스가 순환 구조를 갖고 있고 이제 갖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그 실제 인과응보 구조와 유사합니다.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또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그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뭘 분할했냐 하면은 그 분리문자 같은 경우에 문자 세우지 마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문자 세우지 마라는 분리문자는 문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만이 문자다 하고 이렇게 선을 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자가당착이 발생합니다. 또 떠들지 마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떠드는 것은 떠드는 것이고 떠들지 마라는 소리는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그런 식의 이제 선을 긋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 여러분 그 중간 논리 그 예를 들을 때 비가 내린다 할 경우에도 그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분할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비와 내림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강우 현상인데,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 서브젝트와 프레디케이트 이제 이를 둘을 달라가지고서 비가 따로 있고 내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서 비가 내린다 이런 말을 하니까는 이제 내림을 갖는 비인데, 또 내린다 하니까는 의미중배교울이 빠지든지, 내림이 같지 않은 비가 어디선가 있어 갖고 내린다 할 경우에는 사실 유배울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분할입니다.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 같은 경우에는 그 셀프 리퍼런스, 자기 지칭 때문에 뭐 역설이 발생한다 했는데, 자기 지칭은 그 결과지 이유가 아닙니다. 결과지. 그래서 이제 자기 지칭보다, 그러니까 셀프 리퍼런스, 그러니까 분리문자 할 때 자기 지칭, 이거보다 선행하는 것은 분할이다.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교용어로 표현하면은 분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논문 읽어보면은요, 이 공의 논리에서는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사태를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주어와 수어, 주체와 작용, 실체와 현상 등으로 오려낸 후 이걸 분할해도 되고 분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불교용어입니다. 어떤 발화를 하는 경우에 자기 지칭, 셀프 리퍼런스를 이야기하게 되며 결국 논리적 자가당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이 중간 논리 전체가 다 패러독스를 지적하는 이제 그런 논법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 구조예요. 세상이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한 덩어리인데 자르기 때문에, 생각으로 자를 경우에는 그런 그 순환, 부메랑처럼 이런 그 자기 지칭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에서 얘기하겠지만은 행위에서 어떤 자르고서 남에 대해서 또 행동할 경우에는 그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그런 그 과보를 이야기한다는 이제 그런 구조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의 역설 구조하고 윤리의 역설 구조가 서로 유사하구나 하는 이제 그런 데 근거해 가지고 인과응보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윤리의 역설적 구조, 인과응보. 세속적인 선행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근거가 인과응보 사상이다. 그렇죠?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지 돼요? 나중에 과보받기 때문이에요. 뭐 자비심에서 남을 위해서, 이것은 그 나중에 내 마음이 더 성숙한 다음에 얘기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선행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왜 남에게 잘 대합니까? 남이 날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잘 됐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뭐 어떤 그 일을 할 경우에 다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선행을 하는 이유가 만난 사람마다 그 1차적인 목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일단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목적이고, 불교용어로는 자리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익이 있었습니다. 자리행인데, 그 여러분이 선행을 할 경우에도요, 일단 나를 위해서 선행하는 게 일단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토대가.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선행한다는 것은 저 위에 있는 보살도에서 얘기하는 아주 높은 차원의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모든 나의 착한 행동은 나를 위한 것이다.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할 경우에는 항상 남을 잘 대하고 모든 맡은 일 갖다가 아주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맡은 일을 이래야지만 내가 점점점 성공을 하고 앞날이 밝아지고 복이 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성숙한 다음에 보살도에서는 진심으로 내가 대자비심 때문에 남을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나중 얘기입니다. 모든 분별을 비판하는 공사상에서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화를 입는다는 인광보이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죠?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이 와요. 악을 행하면은 나중에 화를 당합니다. 그렇죠? 이 고통이 옵니다.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론에서는 업과 과보의 실체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 한번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업을 지었는데 과보까지 이어질까? 재행무상, 찰나무상하기 때문에 이어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업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상부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어질 수 없는 업인데 찰나찰나 생멸하면서 어떻게 과보를 처리하는 것일까? 선행이건 악행이건 나의 행위는 분명히 타인을 향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차후에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분명 통상적인 인과관계와 그 구조가 다르다. 그렇죠?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인과관계, 존재론적 인과관계일 경우에는 이제 누굴 해치면은 그냥 그 사람이 해침을 당하고서 그냥 끝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공격할 때 이것은 또 그냥 물리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과응보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불교 인과응보에서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나중에 내가 괴로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는요 꼭 당사자일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굴 많이 해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보복해요. 이것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반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불교에서는요 그 당사자가 나를 해치지 않더라도 나한테 반드시 고통이 온다라는 무슨 산이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 화를 당하다든지 이게 이제 불교의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불교는 물론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선인 락과 악인 고과 선의 인을 지으면은 락 뭐예요? 즐거움의 과보가 오고 악의 인을 지으면은 괴로움의 과보가 온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가르친다. 그런데 타자를 향해 던져진 행위가 자신을 향해 회귀한다는 인과응보의 구조는 타자를 향해 던진 비판이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불린문자 역설과 그 구조가 동일하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역설과 그래서 인과응보의 구조가 역설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설구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날로지,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입니다. 추론. 불린문자라는 문자나 다른 일반적인 문자는 모두 문자일 뿐인데 불린문자만 문자가 아니라고 심정적으로 무심코 선을 그은 후 불린문자라고 발언하게 되면은 결국 자가당착, 네 말도 문자 아니냐에 빠지고 마는 논리적 역설이 발생하듯이 나와 남을 분할 불가능한 하나의 전체인데 여러분 동체 대비 얘기하듯이요 세상이 그냥 한 몸입니다. 다 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전부 다 온 우주의 아들 딸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인간만이 아니고 그죠? 근데 이를 분할하여 남에게 증오와 해악을 끼치게 되면 마치 부메랑과 같이 그 작용이 나에게 돌아오는 행위의 역설이 야기되는 것이다. 그렇죠? 논리적 역설과 유사하게 행위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위의 역설. 이는 선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선을 행할 때도 나와 남을 분할한 다음에 자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악행이든지 해치든지 도와주든지 할 경우에 그 행한 만큼 자기 자신에게를 회개한다. 누워서 침 뱉겨 갔다. 침 뱉으면 또 떨어지죠. 이게 바로 이제 인과응보입니다. 논리적 역설에서 같이 이 경우에도 자기 지칭이 발생한다. 나와 남을 나눈 다음에 도와줘야지. 나와 남을 나눈 다음에 이 나쁜 놈 이렇게 이제 해치든지 두 가지입니다. 다 나중에 나한테 돌아옵니다. 복이 오든지 그다음 나중에 괴로움이 오든지. 그래서 셀프 리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도 셀프 리퍼런스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비단 타인을 향한 행동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향한 우리의 행동 역시 역설을 야기한다.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서구 개신교와 함께 발달한 자본주의는 인류사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직선적 세계관을 심어놓았다. 지금 이게 이제 진보 자관, 진보의 관념입니다. 진보. 역사는 발전한다. 앞으로 계속 발전한다. 그래서 무한 이제 저 소비를 하고 또 이 소비물 할 물건들을 무한 생산합니다. 여러분 요새 그 일회용 그런 그 어떤 컵에다가 뭐 커피든지 이렇게 해서 팔죠. 이게 바로 대량 소비, 대량 생산입니다. 그걸 이제 그냥 이 도자기 컵에다가 커피를 팔아서 씻고 뭐 이럴 경우에 너무 번거롭고 어떻게 돼요? 에너지 낭비가 많아요. 얼마든지 지금 그 종이 공장 만들어가고 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요, 환경오염이에요. 환경오염. 그렇죠? 대량 소비의 부산물이 내가 버린 쓰레기는 이제 왜 쓰레기를 버리냐 하면은 이제 버렸다. 이제 나랑 영원히 결별이다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 쓰레기가. 왜? 공해로서 돌아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배설물 다 버려버리죠. 배설물. 저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서 다 버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시 강물을 더럽혀 가지고서 내 입으로 들어옵니다. 저 입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전체가 다 순환 구조예요. 순환 구조. 버리면 돌아옵니다. 버리면. 그렇죠? 그 나눈 다음에 행하면은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순환 구조. 즉 이 세상은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라는 사실이 체험적으로 확인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직선적 세계관이 근대 이후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보의 관념, 그러니까 역사는 발전한다 하는 여러분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새로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가 이제 우리가 발명이 되고 해서 쫙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근대 이후에 생긴 착각입니다. 착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순환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19 이후부터는요 문명의 새로운 어떤 그런 틀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틀이 바람직하기 위해서는요 순환적 틀이에요. 순환적 틀, 직선적 틀이 아니고. 따라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버리기 이전에 미리 활용하는 인위적 순환, 이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순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렇죠? 세상이 모든 게 순환한다는 게 진리인데 이것을 모르고서 무지몽매해가지고 세상은 순환하지 않는다. 직선적이다. 영원히 발전한다. 영원히 쓰레기 버리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감당하는 순환이라는 이제 그런 틀 속에서 문명을 꾸려나갈 때 그때 환경 문제도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환경 문제를 초래한 장본인이었던 서구인들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순환적 세계관이 다시 보급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화살표 색이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이게 순환 가능한 그런 어떤 자원이다 할 경우에 그래서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다시 폐기물. 뭐 요새는 벌써 이게 생활화됐죠. 이 논문 쓴 게요. 이게 지금 한 20년도 넘은 논문입니다. 한 1, 2년 전에 쓴 논문인데 그 당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환, 그러니까 재활용 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도 이렇게 폐기물을 분리수거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우리나라 전국토에서 그러니까 폐기물을 이렇게 무슨 플라스틱 종류, 비닐 종류,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그다음에 이제 고철 분류를 쭉 해가지고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위적 순환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버리면 없어질 줄 알았죠. 파묻어 버렸습니다. 근데 파묻어 버리는 그 장소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쓸모 있는 것들은 다시 쓰는 그런 인위적 순환, 그러니까 재활용 운동이 지금 정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 쓸 당시에, 그러니까 22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재활용 운동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옛날 선조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쓰레기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소화 과정을 거친 밥은 똥으로 변하지만 그 똥이 비료가 되어 다시 밥으로 변한다. 저희 어릴 때 기생충약 먹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이 비료를 그 배추 같은 거 그러니까 키울 때 비료가 사람 인분이에요, 인분. 그렇죠? 변을 이제 하여간 골목마다 변을 수집해가는 그런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슨 기름통, 그러니까 이제 저 주유소에 기름 배급하는 그 통 같은 큰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그걸 퍼가지고서 거기에 담아가지고서 이제 가는데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푹 이제 삭힌 다음에 썩인 다음에 다시 밭에 가서 뿌립니다. 그러면 아주 배추가 싱싱하게 자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거기에서 회충, 요충 같은 그런 기생충 알이 이제 그 붙어 있다가 다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김치 먹을 때, 배추 같은 거 먹을 때 그게 이제 커가지고서 나중에 그 기생충으로 우리 몸에 살아갑니다. 그다음 나를 저 병들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 상식을 알아둘 것은요. 여러분 기생충 알은요. 이제 우리 회충이 뱃속에서 그 암놈, 순놈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알을 까는데 뱃속에서는 절대 새끼가 회충이 부화를 해가지고 회충 알이 부화를 해서 다시 회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으로 배출이 됐다가 다시 들어오는 알들만이 회충이 돼요. 성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생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촌충이 암수가 2마리 있어도요. 내가 먹는 것만 조심하면은요. 이놈이 절대 알에서 새끼 촌충을 낳지 못합니다. 뱃속에서 반드시 나갔다가 들어온 이제 그런 알. 그렇죠? 밖에 나갔다가 이것만이 뱃속에서 다시 부화해가지고 촌충이 돼가지고 회충이 돼가지고서 기생충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불경 경전에 보면은 그런 말 많이 나와요. 그렇죠? 보리도 사주론 같은 경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벌레가 가득한데 벌레가 그 당시 회충, 요충 같은 겁니다. 회충.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음식물로서 벌레를 키우지만은 그렇죠? 이 밥을 먹인다는 얘기, 내가 밥 먹으면서 먹여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생에 언젠가는 가르침으로써 이 생명체를 내가 다 교화하겠다. 이런 이 보살 서원을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 몸속에 벌레조차도 나중에 내가 제도하겠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런 보살 서원의 다짐이 이 쫑카파 스님의 보리도 찾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소화 과정을 거친 밥은 똥으로 변하지만 그 똥이 비료가 되어 다시 밥으로 변한다. 밥이 똥이 되고 똥이 밥이 된다. 이 말은요, 옛날 우리나라 그 판소리 가사에 나온 얘기예요. 밥이 똥이 되고 똥이 밥이 된다. 그래서 밥 먹으면 똥이 되고 똥이 다시 입에 들어와 밥이 됩니다. 이 순환입니다. 그 여러분 가장 짧은 순환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바루 공양이에요. 바루 공양. 사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들 공양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닦아가지고서 그 설거지 물까지 마시시죠. 이렇게. 이게 바로 가장 짧은 순환입니다. 그 미국서 황해운동하는 이제 한국 그 재미교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유명해져가지고서 젊은 애인데 20대 이전 고등학생인가 아주 미국의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절에 가서 바로 공양하더니 이게 최고다. 가장 최고의 식사법이다. 라고 아주 감동했다는 얘기. 아마 신문기사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한참 전, 한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하여간 순환입니다. 절에서는요, 원래 2600년 전부터, 그쵸? 철저한 순환적 생활 방식이 아예 몸에 배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그러니까 공양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밥 먹는 방식만이 아니고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 이 가사 장삼, 이제 가사 입으시고서, 이 경에 보면 율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가사가 다 헐죠.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다 찢어집니다. 오래되면은요, 헝겊이. 이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조언하시냐 하면은 진흙과 섞어가지고서 다 찢어가지고 진흙과 섞어요. 처음에는 밧줄을 만들어요. 밧줄 꽈서. 그러니까 줄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가사를. 그 다음에 또 헐어요. 줄이 툭툭 끊어집니다. 오래되면은. 그럼 진흙과 섞어가지고서 집을 지을 때 씁니다. 집을 지을 때. 그러면 진흙만 쓰면은 탁탁 깨지는데 안에 이제 이 가사, 이 헝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끈이 그래서 이제 질긴 그 벽돌이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순환적 하나도 버리지 않는 그런 식의 생활 방식이 사찰의 스님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의 인식에도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환경 문제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요. 더러움과 깨끗함을 분할한 후 깨끗한 것만 자신의 주변에 놓고 더러운 것은 밀쳐버리고 하는 우리의 이분법적 가치관. 이게 환경 문제의 주범입니다. 주범. 그렇죠? 너무나 깨끗하게 하고 살죠. 이제 그러고 싶죠. 그 마음이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이 뭔지 아세요? 깨끗한 거를 좋은 거, 그러니까 청정할 정자, 이것을 나에게 끌어당기고 부정,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미는 거. 이것은 분노. 분노는 더럽다고 미는 거고요. 깨끗하다고 갖는 것은 탐욕입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재벌들이든지 그 큰 돈 번 사람들이 있죠. 그 우연히 투기해서 번 거 말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집에 가보면은요 무지무지 깨끗합니다. 신발도 가지런하고 항상 구두 반질반질 닦아놓고 먼지 하나 없습니다. 모든 걸 깨끗하게 살라는 탐욕이 있어야지만 돈 법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동물적 마음인데 이제 여러분 깨끗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재산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대개 그런 욕심이 없을 경우에는요, 조금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그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제가 약간 공통점을, 그리고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근거에서 이제 일단 생각하고 있다가 쭉 여러 군데 보다가 그렇게 보니까, 이게 역시 맞구나. 깨끗한 걸 갖고 이제 가지려는 거, 이거 자체가. 그쵸? 새로운 물건 살라는 거, 자꾸 자동차 자꾸 바꾸는 거, 집 자꾸 이사 가는 거, 인테리어 깨끗하게 하는 거, 옷 자꾸 유행지나면 버리고 새 옷 사는 거, 이게 전부 탐욕에 들어갑니다, 탐욕.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세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유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살아도 되는데 그 삶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식의 삶이 내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되면 좋은데 그 쉽지 않아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쟁취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식의 탐욕을 다 버리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제 깨끗함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결국은 깨끗한 것만 내 주변에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환경 문제의 주본이에요, 주본. 그래서 여러분, 그 시골이든지 어디저 지방에 갔다가 그 축사, 소 키우는데, 그 경주의 KTX역에 내리자마자 나는 냄새가 소똥 냄새부터 납니다. 주변에 우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다 치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냄새와 함께 살아야지만 우리가 지구를 후손한테 환경 문제 없는 지구, 공해 없는 지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움과 함께 살려는 그런 소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여러분, 반야신경에서 불구부정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은 연기적으로 발생된 허구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해야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불교인들이 이 교화를 할 때 환경 문제 깨끗하게 하세요. 하면서 환경 재활용하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에 공항에 내리면은요, 진짜 이 소똥 냄새, 거기 낙농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을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가축을. 그러니까 덴마크는 어느 지역에 가도 아주 똥 냄새가 진동한대요. 그게 최근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똥을 다 버렸답니다. 전부 다 숨어서.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서 그냥 그 자체에서 다시 이 소똥 아니면은 무슨 양의 똥이든지 이거 전부 다 돼지똥 이걸 재활용해가지고 퇴비 섞어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서 다시 이 밭에 뿌려서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순환식으로 모든 농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덴마크 갔다가 이제 보면은 변 냄새가 짐승 가축의 변 냄새가 진동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일부러 더럽게 하고 살 건 없지만은요, 그런 식의 내가 버린 쓰레기와 공존하는 삶, 항상 쓰레기를 해결하는 삶, 이런 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되고, 지금 하여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그런 식의 삶이 또 이제 아마 우리가 모색해야 될, 그러니까 불교인들을 중심으로 모색해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도 끝없이 세균을 박멸하는 현대의학 역시 병은 나쁜 것, 건강은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가치관을 토대로 둔 것이기에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항생제 만들어 갖고 세균 죽이죠. 그럼 반드시 죽은 세균 중에서 그거 견뎌서 살아남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 놈들이 또 막 번식이 돼가지고서 더 강한 세균이 돼요. 항생제가 안 들어요. 그럼 또 센 항생제 개발해요. 처음에는 페니실린인데 요새 페니실린 안 들어요. 그러면 또 2차 항생제 만들고 요새는 세파계통을 만들어졌다가 세파계통이 또 완전히 이제 박테리아 박멸하는 으로 아주 유명하다가 지금 세파도 안 들기도 합니다. 세파 이제 항생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원이 달라지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없던 세균인데 바이러스를 전부 다 박멸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약이 듣지 않는 이제 드디어 그런 놈들이 다시 또 생기는 거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다 제압하죠. 예방치료제 다 만들죠. 그러면 반드시 또 여기 살아남은 그런 바이러스가 번식을 해가지고서 제3의 세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끝없습니다. 최근 들어 아토피성 피부염이 급증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몸속에 살던 기생충이 박멸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키토신인가 들어봤을 겁니다. 게 껍질이 많은 거. 이 기생충 회충이
이제 우리 몸속에서 피토신을 갖다가 이제 낸답니다. 그게 아토피를 예방한대요. 회충이 사라지니까는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아토피가 심해진다. 아토피가 이렇게 일합니다. 일단 이 정도 강의하고 그 다른 이후 얘기는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